자, 우리 사대 문명 관련된 얘기 봤고요. 중국 문명 조금 들어갔었거든. 그지? 이쪽에 보면 높은 산맥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히말라야 산맥이었고, 히말라야 산맥 요 뒤쪽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스촨성에서 발원해가지고 타클라막한 고비 사막 있는 사막 일대를 지나서 우리 서해 황해 쪽으로 흘러나가는, 그죠? 이게 황하였죠, 황하. 그리고 요 황하 있는 요 일대, 여기에서 성립됐던 문명,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다? 황하 문명이죠. 중국 문명, 황하 문명. 맞죠? 그래서 일본 문명이 중국 문명이라고도 하고 황하 문명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로는 요쪽에 이렇게 뭐죠 이게? 인더스강. 좋습니다. 인더스강 중상류에 있는 요 일대, 여기에서 성립됐던 문명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문명이 인더스 문명. 유진아 고세 까먹었니? 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요 아나톨리아 반도, 튀르키, 터키 반도에서 발원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여기도 사막지대죠. 여기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나가는 유프라테스, 위쪽으로는 요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죠. 요 일대 쪽에서 형성되었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맞죠? 이렇게 있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요 밑에 빅토리아 호수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이집트로 관통해 지나가는 무슨? 나일강 일대입니다. 요 하류 쪽에 이집트 문명. 맞죠? 요게 4개 문명이 가장 핵심이 되는 4대 고대 문명이 되겠습니다. 맞지? 기억나지요? 자, 우리 했던 거니까 복습만 한번 퀴즈로 한번 해봅시다. 퀴즈. 첫 번째, 하라파 모헨조다로 유적지 계획 도시를 볼 수 있대. 미리 계획을 짜서 도시를 만든. 어떤 문명이죠? 하라파 유적지, 모헨조다로 유적지. 계획적으로 만든 계획 도시. 미리부터 배수로를 뚫어놓고 도로를 정비해놓고 공중 목욕탕 시설도 갖추고 그러고 도시를 만든 것 같아. 계획에 따라. 인더스 문명입니다. 난리가 났죠. 인더스 문명지입니다. 인더스 문명지. 되죠? 다음. 개방적 지형의 성격이 있어.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런 어떤 정복민들의 침공이 되게 잦았대.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개방적 지형. 맞죠? 기억납니까? 다음에 은허 유적지. 신에게 뜻을 묻는 신정정치 갑골문을 볼 수 있다. 중국 문명이 되겠죠. 되십니까? 다음에 지구라트라는 신전에서 그 입구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서사시를 볼 수 있다. 지구라트 신전,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맞아요. 여기 있는 그 지구라트 신전 올라가는 입구 쪽 앞에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길가메시요. 죽음에 대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친구 죽었다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래, 왕이. 그런 게 있지 말고 그냥 뭐해. 즐기다 가는겨, 하는 인생. 현실에서 즐기고 살면 되지 뭐. 이 길가메시 현세지향적 성격,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죠. 기억납니까? 다음에 순장의 풍습을 볼 수 있다. 왕이 죽으면 측근들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 중국 문명 중에 하상주 상나라가 그러했었죠. 됐습니까? 쇠기 문자.
쐐기 문자. 쐐기 문자 그럼 점토판, 진흙으로만 점토판에다가 갈대 끝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림으로 막 문자 만들고. 뭐야 이거?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됐습니까? 그럼 이집트 문명지에서는 무슨 문자? 여기도 상형 문자인데 파피루스라는 종이 비스꾸무리한 거기다 기록했다는 게 특징적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혈연적 봉건제도. 종법 질서를 강조했었고, 이거 중국 문명, 하상주 중에 주나라가 그러했었죠. 영토가 넓어지면서 마치 혈연적 봉건제, 그지? 중국 문명이었지. 됐습니까? 다음에 60진법. 메소포타미아 10진법. 이집트 되겠죠. 태양 숭배. 이집트 달 숭배. 메소포타미아 맞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탄생했던 국가 이름이 아니 여기서 만들어진 국가. 그리스이 철기로 가면서 등장한 국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요 가운데 있었던 국가. 아 여기 왕이 그렇게 유명했다면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거.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알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서 탄생했던 국가가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거기에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보복주의법,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다. 마치 이집트는 뭐 파라오를 왕으로 하고 있는 왕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하상조 왕조가 있고요. 인더스 문명지는 나라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알았지? 근데 꽤 발달된 문명이었던 곳으로 보여. 되나? 다음 이거 말고 기타 등등 문명들도 봤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 빠지셨는데요. 유진이가. 그지? 기타 문명지로서 어떤 거 봤었냐면 첫 번째 페니키아. 두 번째 헤브라이. 세 번째 히타이트. 이런 거 봤단 말이지. 됩니까? 페니키아 그러면 여기는 요 아나톨리아 반도, 튀르키예 반도 요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페니키아가. 근데 페니키아는 특징적인 게 요 일대 카르타고란 나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카르타고 일대를 식민지화 시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 패권, 이 해상 무역 패권을 장악한 해상 강국이었던 것 같아. 알겠지? 그 페니키아. 그리고 페니키아에서는 어떤 문자를 사용했대요?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표음 문자. 알파벳은 소리를 갖다가 만든, 소리를 본떠 만든 표음 문자예요. 알았지? 되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표음 문자. 이런 것들을 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 카르타고 식민지 표음 문자 두 개 기억하시고. 다음에 요 일대가 헤브라이인데 헤브라이. 헤브라이 그럼 뭐 떠올리셔야 된다? 유대교 탄생지입니다. 유대교가 사실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트교와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의 원형이거든요. 유대교로부터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교가 처음 뿌리를 내린 게 헤브라이예요. 알았죠? 헤브라이가 나중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게 유대와 이스라엘이거든.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어요. 알겠죠? 그 원형이 헤브라이예요. 근데 헤브라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유대교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천국과 지옥의 개념, 또 천국 지옥의 개념도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메시아, 구세주의 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최후의 심판의 날, 다시 뭐라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최후의 심판. 알겠죠?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여기가 천국 지옥 개념, 최후의 심판, 메시아의 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교에 처음 담겨 있죠. 알겠죠? 이게 나중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로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라이에 아주 유명한 왕 한 사람이 있어. 엄청 지혜로웠대.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 막 얘기할 때 그 솔로몬 왕. 알겠죠? 저 헤브라이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알겠지?
히타이트 그러면 일찍 철기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전차 일찍부터 말이 끌고 다니는 전차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해가지고 아주 전쟁에서 아주 신화적인 어떤 업적을 기록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히타이트 기록만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여기는 여기가 크레타 섬이고 여기가 미케네 지역인데 크레타 지역 미케네 지역인데 요 일대 쪽에 있었던 해상 그 문명 뭐 있어? 에게 문명. 다시 뭐라고요? 에게 문명. 그래서 에게 문명이라는 것도 있죠. 에게 문명의 특징은 크레타 섬 그리고 미케네 지역 요 지역에 있었던 해상 문명인데요. 4대 문명에는 들진 못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서. 그래도 크레타 섬에 딱 가보시면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꽤 번성한 왕조가 있었나 봐. 그 궁전이 있어. 크노소스 궁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미케네 지역의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꽤 멋진 왕국이 있었던 것 같아. 그네들이 나중에 요 위에 있는 튀르키예 반도 여기 있었던 나라를 공격하면서 나오는 신화가 바로 트로이 전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트로이 전설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여기는 미케네 문명지예요. 알겠습니까? 최근에는 이게 사실인 것으로 막 드러나는 기록들이 꽤 많고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막 수도 있는 막 이 일대 가보시면 거기 일대에서 옛날 트로이 목마 전설의 어떤 그 근거가 될 만한 유물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어요. 유적지도 막 나오고요. 알았죠?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되십니까? 페니키아 뭐 기억하라고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여기 있는 카르타고를 식민지화시키기도 했고 또 표음 문자, 알파벳에 기원 표음 문자를 처음으로 사용했었다. 헤브라이는 뭐 기억하라 그랬죠? 나중에 유대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래서 여기가 유대교의 탄생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대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의 얘기인데요. 알겠죠? 그 원형이 될 수 있는 유대교의 탄생지입니다. 물론 유대교보다도 먼저 이걸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해줄 거야. 알겠지? 어쨌든 유대교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또 솔로몬이라는 어떤 지혜로웠던 왕의 전설도 전해진다. 알겠습니까? 또 여기 함무라비 하지 마시고 그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에게 문명. 그러면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합쳐서 해상 문명, 요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알았지? 미케네 문명 그러면 여기는 트로이 목마 전설 이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크레타 문명. 크레타 섬에 가보시면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유적지가 나온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이것 이외에 뭐 히타이트 같은 애들이 있는데 강력한 철기 도입을 일찍부터 했고 그리고 전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떤 정복 전쟁을 많이 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 쭉 하고 문제도 쫙 풀고 그리고 중국 문명으로 들어갔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문명지 들어갑니다. 되지? 중국 문명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초창기 문명지 3개 있었죠. 나라가 하, 상, 주 이렇게 3개 나라가 있었죠. 하나라는 실체가 잘 없다고 했었고요. 상나라 그러면 은어유적지. 여기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문자? 갑골 문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뭐였다고? 하늘에다가 길흉을 막 점치고 그랬던.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하늘에게 뜻을 묻는 신정정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 맞죠? 그리고 재밌는 풍습으로 왕이 죽으면 측근을 같이 모는 순장의 풍습과 여기는 음력을 중심으로 썼었다. 태음력. 맞죠? 요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기억날 겁니다. 주나라 그러면 주나라는 영토가 이 상나라보다 규모가 좀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왕이 작을 때야 혼자 뭐 각 지역을 돌아보면 통치가 가능하겠지만 너무 커지니까 모든 지역을 왕이 일괄적으로 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왕은 그냥 중앙에 있는 가까운 지역만을 다스리고요. 먼 지역에는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나 사촌들을 보내가지고 통치토록 하는 혈연적 봉건제라는 걸 시행하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나라 그러면 혈연적 봉건제예요. 지역 곳곳에는 제후들을 임명해서 통치권을 일임하는 겁니다. 아예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군사권, 행정권, 뭐 법 제정권, 조세 징수권 이런 권한들을 아예 다 넘겨주는 거예요. 지역의 왕을 따로 세운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왕도 지역에 있는 제후들도 그냥 죽으면 자기들이 죽으면 자기 자식들한테 각자 권력을 넘기는 형태죠. 왕이 뭐 새로 관리를 임명해 내려보내고 이런 관리 형태가 아니야. 아예 통치 권력 일체를 넘겨주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그냥 왕을 새로 세운 거야. 지역 왕을. 알겠죠? 이거 봉건제라 그래.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누구한테? 혈연들한테 이걸 넘겨줬던 거죠. 되십니까? 대신에 왕과 지역 제후들은 어때? 가족 넓게는 다 가족이고 여기 왕이 큰 집이고 작은 집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 내의 위계 질서를 엄격히 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역의 가족 간 종법 질서. 종법 질서가 뭐라 그랬죠? 가족 내 위계 질서를 종법 질서라 그래. 종법 질서를 무지하게 이때부터 강조한단 말이지. 기억납니까? 그리고 왕은 이 제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보다 윗사람이고 통치 권력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뜻을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덕이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덕치를 되게 강조했고. 됐습니까? 하늘의 명이 자신에게 있다. 천명사상을 강조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주나라의 모습이 처음엔 잘 흘러갑니다. 뭐 왕과 지역 제후들도 그냥 서로 관계가 뭐 사촌, 뭐 육촌, 뭐 팔촌 뭐 이렇게 3대 정도 이어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돈독하게 잘 갑니다. 근데 이게 한 4대 5대 넘어가 버리면 중앙에 있는 왕실과 지역에 있는 제후들의 관계가 10촌, 막 14촌 막 이러거든요. 이쯤 가면 이제 어때요? 거의 뭐 남이죠. 그래도 종법 질서를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제사도 같이 모시고 같은 조상을 계속 모시면서 항상 왕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제사를 맨 앞에서 봉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족 내 종법 질서를 통해 어떻게든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관계를 어찌합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위쪽에서 이런 발달된 문명을 갖지 못했던 풀 뜯어먹고 사는 유목민족들 얘네들이 뭐 한 거야?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침공을 해 들어오게 돼요.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호! 다시 뭐라고요? 호! 이게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 그래서 오랑캐들 북방 유목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그럼 왕은 마땅히 어찌해야 맞습니까? 앞장서 나아가 제후들에게 내가 막을 것이니 모두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뭔가 이 앞장서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뭐 한 거예요? 먼저 짠 거예요. 에그머니 이러고 먼저 째버려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동쪽의 낙양 또는 나급이라고 부르는 동쪽 지역입니다. 동남쪽. 여기로 수도를 옮기면서 혼자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막아라 이래 버린다고. 야, 지역에는 제후들은 괜찮겠어? 어이가 없겠어. 어이가 없죠. 되죠? 어찌됐든 지역에는 제후들이 자기들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가까스로 이거를 막 오랑캐 들고 싸우면서 막 이걸 버티면서 막아요. 알겠지? 이 과정에서 지역에는 제후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치. 그러면 이후에 오랑캐들을 막아낸 이후에 계속 왕에게 충성 맹세하겠냐? 다들 독립국가 선포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 밑에 안 있어. 우리끼리 독립국가로 갈 거야.
어떻게 한번 붙어볼까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되십니까? 이 혼란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왕실은 동쪽으로 째있지. 지역 제후들은 각자 뭐해? 알아서들 막 산발적으로 오랑캐들을 막아내면서 왕실에 대한 존중감은 점점 떨어지면서 알겠죠? 이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인 거야. 이해 안 됐어? 됐지, 그지? 근데 요 춘추시대는 아직은 요 동쪽으로 째있는 주나라 왕실, 동쪽으로 째인 주나라 왕실, 얘네가 아직은 건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역에는 제후들이 오랑캐들과 막 티격태격 막 싸우면서 근근히 버티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왕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춘추시대까지는.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춘추시대는 아직은 왕을 받드는 존왕 양이를 외치면서 이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호하고 같은 뜻이야. 오랑캐야, 오랑캐. 그러니까 뭐 오랑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왕을 다시 세우고 받들자. 알겠죠? 이런 어떤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예 없는 시기는 아니야, 이때. 전국 시대는요. 아예 뭐예요? 왕실을 없애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서로들 독립국가 선포하는 시기입니다. 아예. 알아듣겠죠?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5개 국가들의 패권 싸움이 좀 두드러졌고요. 전국 시대는 7개 국가의 패권 싸움이 두드러집니다. 다 제후국들이죠, 이게. 그래서 춘추호패, 전국치롱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딱 구분하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요 앞뒤를 딱 구분하셔야 돼. 유진아, 요 앞에는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아직은 청동기 중심의 청동기시대야. 근데 요 뒤로는 드디어 철기가 도입된 철기시대란 말이지. 됐어요? 영상 보고 왔어요? 아니, 안 봤어. 근데 훌륭한데?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제대로 철기가 막 도입되는 철기시대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때 이때 어떤 특징들이 나오는지 특징적인 걸 좀 꼽아볼게요. 이때 춘추 5패 국가가 됐던 전국 칠웅의 국가 5개, 7개 이 국가들 있죠. 얘네들은 옛날 이 주나라 전통대로 봉건제 형태의 국가를 만들려고 할까? 아니면 직접 왕이 직접 관리들을 지역 곳곳에 파견하고 그때그때 관리를 항상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방관 파견 제도로 갈까? 아니면 지역 왕을 아예 세워버리는 봉건제로 갈까? 지방 관리를 그때그때 파견하는 관리 파견 제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거야. 자기네들은 봉건제상 지역의 제후였던 자들이라고. 그럼 자기네들이 원래 제후로서 지역의 왕과 원래 충성맹세하며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반발하면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자기네들이 군사권에서부터 모든 걸 사실상 왕처럼 이렇게 틀어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발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자기네가 스스로가 독립적 국가를 만들면서 알겠죠? 지역에 다시 자기 밑에 또 다른 어떤 제후를 지역 왕처럼 임명해가지고 군사권까지 넘겨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겠지. 자기네가 그 패단을 너무 잘할 거 아니야. 자기네가 그 어떤 지역 왕 형태로서 권력을 부여받았기에 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건데.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5패 국가나 7웅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들은 뭐가 있어요? 군연제로 가고 봉건제를 하지 않는 형태가 나와요. 봉건제는 안 해, 이제. 지역에 뭘 보내는 거야. 그때그때. 관리를 파견해서 내려보내. 대신에 이 관리는 어때? 언제든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 관리가 죽으면 관리 자식으로 세습 그딴 거 아니야. 알겠죠? 관리가 죽으면 새로운 관리를 내려보내지 절대 그 관리, 그리고 관리를 한 곳에 너무 오래 두지도 않아. 왜? 한 곳에 오래 두면 얘가 뭐 돼버릴까? 세력을 형성하고 토착 세력화되면서 거기서 군사를 막 키우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관리를 오래 두지 않아. 막 로테이션으로 막 바꿔. 알겠죠? 이해되죠? 조금만 뭔가 이게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막 뒤바꿔버리고. 그리고 관리들은 독자적인 법제정 권한 이런 거 없어요. 왕이 하라는 시키는 대로 지역을 다스려야 하고 왕에게 모든 지역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합니다. 알아듣겠죠? 이렇게 지방의
믿고 아예 전적으로 모든 권력, 행상권, 행정권, 군사권을 다 일임해서 넘겨줘버리는 지역에 사실상 왕을 세우는 봉건제 이거 안 한다고 이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뭘 시행한다? 군현제를 시행한다. 뭘 시행한다? 군현제가 뭐라고요? 지방 관리를 파견한다. 뭘 파견한다? 지방 관리를 파견한다. 알겠죠? 그래서 봉건제가 아니라 군현제. 하지만 전국 군현제는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서의 군현제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또 이때 철제 무기가 막 등장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바뀌기 시작해. 철제 무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전쟁 양상이 그냥 이쪽 저쪽의 대표들이 몇몇 날짜 잡아가지고 만나서 대표끼리 그냥 맞다이 뜨는 형태예요. 그냥 무슨 뭐 이쪽에 1만 대군과 이쪽에 뭐 1만 5천 대군이 그냥 막 들이붙어서 막 패싸움하는 막 그런 쪽수 전쟁이 아니야 이때는. 왜냐하면 철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병력 무장이라는 게 불가능해. 야, 철기 시대 이전에는 무기가 뭐였을까? 청동이었겠죠? 아니에요. 청동은 무기를 못 만들어요. 청동은 무릉금속이라서 구리하고 막 화끈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어때요?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고 되게 무거워요. 이해되죠? 그래서 청동 칼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에서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무거워서 튀두르기도 어렵고요. 때리면 어때? 뭉툭하게 금방 찌그러지고요. 구리니까.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청동은 장신구나 이런 걸로 쓰지 이거 무기로 못 써요. 그러면 이때 이전까지 전쟁 뭐로 했을까? 맞아요. 돌팔매시라고 나무 들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뭐 무기를 사람들이 갖고 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름대로 최신식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와갖고 다 같이 모여 싸우면은 서로 다치기만 하고 서로 그렇게 뭐 무력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싸움 잘하는 놈 대표끼리 만나갖고 둘이서 맞다이 뜨는 거야. 알겠죠? 이쪽에 돌팔매지 귀신같이 자란 새끼가 있어. 그럼 얘가 막 도망다니면서 돌팔매지를 막 쓰러뜨리고 막. 알겠죠? 이러는 거야, 서로. 그 대표끼리 만나서 한 맞다이 뜨고 끝나요. 근데 철은요, 얘기가 달라. 엄청나게 가볍고요. 엄청나게 날카롭고요. 단단해요. 이게 예술이야. 다음에 양도 많아, 저거 철. 엄청 많거든, 이게. 그러니까 철제 무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자신감 뿜뿜이야, 그냥. 이거만 있으면 다 이길 것 같단 말이지. 딴 나라는 아직 철기 기술이 없다. 자기네만 가지고 있다. 그럼 전병력 무장시키는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알겠죠?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철제 무기 기술을 갖기 위해서 그 서로들 막 난리를 치고요. 그리고 전병력을 무장시켜 한꺼번에 그냥 막 1만 대 막 2만 막 붙어갖고 막 알겠죠? 들이붙어 싸우는 전면전 양상이 막 펼쳐져. 전쟁 한번 끝나고 나면 막 무슨 뭐 몇천 명 죽어 있고 막.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항상 알아둬야 돼. 무기가 개발되는 건 인류에겐 재앙이야. 무기가 개발되면 반드시 전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그렇거든. 힘을 기르면 뭐 하고 싶어? 쓰고 싶거든, 사람이라는 게. 알겠죠? 힘을 가지면 쓰고 싶어. 선생님은 그래서 막 그 격투기 막 이런 게 TV에서 유행하는 건 좀 싫어. 당연히 수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곳곳에서 막. 그죠? 좀 있으면 막 우리나라도 막 난리 날걸? 길거리에서 막 서로 안바 걸고 있고 막, 그죠? 막 서로 막 K1 룰로 막 싸우고 있고 막 글러브 끼고 막 맨날 허건을 싸우고 막 힘을 가지면 쓰고 싶은 법이거든, 사람이. 알아듣겠지요? 그래서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 곳곳에 전쟁이 막 판을 쳐. 그리고 전쟁의 양상도 잔혹하기 그지없어. 그냥 뭐 전 병력 다 몰살해. 알았죠? 지역 초토화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 양상이 뭐로 바뀌어? 전면전 양상으로 가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전면전 양상이 아니었거든. 이해됐습니까? 다음, 철제로는 뭐도 가능할까? 농기구 같은 것도 제작이 가능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전까지는 농사 짓는 도구가 다 뭐였어?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 근데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철로 만든, 쇠로 만든 삽, 뭐 괭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이때부터 우경도 가능해지면서 다시 뭐라고요? 우경이 뭐죠?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하고 막 이러는 소를 이용해 경작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게 쇠가 등장하기 전에 상상도 못했어. 왜? 야, 생각해봐.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어, 쟁기. 사람이 이렇게 끄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사람이 솔직히 밭을 간다고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을 간다고 나무로 된 나무 쟁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끌면 어때? 뭐 요만한 거 겨우 끌겠죠. 되십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소한테 달아가지고 소가 끌고 가 쟁기를 이 쟁기를 끌고 가 어떻게 나무 쟁기를 끌고 어떻게 되겠어? 나무가 부러지죠. 당연히 얘가 힘이 얼마나 센데. 나무를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요. 이 강도가 소가 끄는 힘을 못 이겨요. 밭이 갈리는 게 아니고 나무가 부러져요. 쟁기가 부러져요. 근데 이게 쇠야. 다시 뭐라고? 쇠로 만든 쟁기야. 알겠죠? 이 밭이 갈리는 정도가 달라요. 사람 10명이 달라붙어도 갈 수 없는 밭을 순식간에 갈아버린다니까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 같은 것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알아듣겠죠? 다음. 전쟁은 상공업을 발달시켜요. 전쟁이 뭘 발달시킨다고요? 왜요? 무기를 교육한다? 뭐 그런 것도 없진 않겠네. 전쟁은 새로운 교역로를 뚫게 만들거든. 국경을 허물어 버리게 되거든. 전쟁 그때 국경이 허물어지고 막 통합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국경이 통합되고 허물어지고 이러면 어때? 무역이 활발해지겠지. 너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봐. 야, 이 도로가 뚫리고 북쪽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이 일어나고 알겠죠? 무역이 활성화되고 상공업이 발달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또 전쟁은 새로운 교역로를 막 확보시켜요. 전쟁은 뻔한 루트의 길들을 주로 사용하게 될까? 새로운 루트의 길을 개발하게 될까? 그렇죠. 아, 미쳤어요. 전쟁하는데 그 뻔히 뚫려 있는 길로 무슨 급습을 하게. 그 급습이냐? 아가리 벌리고 있는데 대가리 디밀고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루트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막 뚫린다고 전쟁 상황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역로를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공업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돼요? 내가 똑같은 상황 알려줄게요. 십자군 전쟁이 뭐야? 이쪽에 있는 크리스티교 세력하고 여기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싸운 거야. 파이트.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셀주크 투르크죠. 동로마와 서로마 교황들이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간 거죠. 야, 십자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 상공업이 발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육로에서부터 해로까지 막 여기 교역로가 다 뚫린다고. 그 이후로는 여기가 하나 생활 권역으로 막 묶이기 시작하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기억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역로를 새롭게 뚫게 만들고 국경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역 국가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때? 아주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더 새로운 많은 루트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돼. 됐어요? 상업은 뭐죠? 물건 사고 파는 게 상업 아닙니까? 공업은? 뭔가 손으로 또는 기계로 뭔가 물건을 제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해지게 돼.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뭐? 화폐 같은 것도 막 등장하겠지. 이해됩니까? 이때 등장했던 화폐가 뭐게? 도전과 포전이라는 화폐가 있었다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도전과 포전. 도전은 도가 칼도자야, 칼. 칼 모양을 닮은 화폐다. 그래서 도전이라 그래. 면도칼 모양 비슷해. 알겠죠? 화폐가 막 이렇게 생겼거든. 청동으로 만든 화폐인데 이렇게 생겼어. 청동으로 만든 건데 이게 마치 이렇게 수영 깎는 면도칼처럼 생겼어. 그래서 도전이라 그래. 도전. 알겠습니까?
청동으로 만든 화폐인데 이런 화폐들도 막 등장하고 그래 이때. 됐습니까? 다음,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쟁은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전쟁은 하루에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허구한 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게 전쟁이야. 이해되죠? 니네 길거리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 시체, 목 잘린 시체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유진아. 유진이 맞죠? 집에 걸어가는데 목 잘린 시체가 앞에 있어. 어떨 것 같아? 태연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죽었나? 죽었네?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고 갈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요. 그냥 말고 주저앉는다고. 이해되죠? 어떡해!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야. 막 그날 저녁에 밥도 못 먹고 밥 먹는 게 뭐야. 막 꿈에 나타나고요. 막 그 혹시 죽은 사람이 혹시 뭐 이렇게 어린아이나 그러면은 막 하루 종일 우울하고요. 다음날도 막 불쌍히 미쳐요, 얘가.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농구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농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길가 쪽에서 막 아줌마 소리가 막 아줌마 소리가 들려. 근데 그날이 이제 휴일이었는데 되게 인적이 없는 데였어. 근데 우리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가서 봤죠. 뭔 일인가 그러고 봤어.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이렇게 트럭, 지프차 같은 트럭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박스로 뭐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핏자국이 이렇게 흥건하고요. 아이여서 꼬마 아이. 아이였는데 트럭에 치인 거야. 알겠죠? 근데 너무 세게 치여가지고 막 다 튀어나왔어. 막 이렇게 쓰러졌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야. 근데 구급차도 도착을 못한 상태고요. 아줌마 한 분은 옆에서 그냥 실신했어. 애 엄마겠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다시 뭐야 아유 죽었네 그러고 와서 우리 농구했을까요? 그거 안 돼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완전히 미치광이 중학생이거든. 중학생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놈들이거든, 그거, 정신 상태가. 알겠죠? 근데 그 정신 상태에서도 이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셋 다 충격받아가지고, 알겠죠? 그랬던 것 같아.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전쟁 상황은 얘기가 달라요. 전쟁 상황은 매일같이 그런 장면을 봐요. 매일같이 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다 보면 막 옆에서 막 사람 뭐 죽이고 있고 막 처형하고 있고 막 알겠죠? 이미 막 죽은 시체가 몇 구씩 막 널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일상에서 봐요. 알았지? 전쟁이란 뭐야?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전쟁이야. 죽은 이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그거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되게 인간의 선한 소질 중에 하나거든, 그런 것들이. 죽은 이에 대한 연민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전쟁이야. 그래서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해요. 알았지? 응. 이때는 정말 심각했었어.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졌었냐면 사람 고기를 팔았단다. 뭘 팔았다고? 사람 고기를 팔았어. 심지어 부위별 명칭이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 우리 왜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삼겹살, 목살, 그죠? 뭐 제비추리, 안창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 이 명칭이 있어갖고 부위별로 팔았다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이해되죠? 일상적이었던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죽었어. 그럼 어때? 무슨 생각이 들어? 뭐 불쌍해라. 어떻게 이게 아니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어? 몇 근이나 나갈까, 저거? 충격이죠? 선생님 같은 사람 누워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눈에 혈안이 되는 거죠. 이거 막 대박이죠, 이거. 몇 근이야 도대체. 그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가 뭐 발현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배경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냥 뭐 서로가 서로를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건 일상 다반사고 아예 뭐 기본적인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세상이었으니까. 이게 전쟁은 그렇게 만들어 세상을. 알았지? 혼란하기 그지없었지. 뭐 자기 이익을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도 다반사였고 부모를 죽이는 것도 뭐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런 세상이었지. 그 정도로 혼란했을 시기였으니 500년이 넘는 전쟁 기간이거든 이게. 기간이 500년이 넘어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으르렁대고 싸박질 벌이느라고 전쟁만 계속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간성은 말살될 대로 말살돼 있었고 사회 모습은 혼란하기 그지없었겠지. 항상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세상일수록 이 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는 알겠죠? 이런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마련이야. 어려운 세상일수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뭐야? 제자 백가 사상이죠. 다시 뭐라고요? 제자 백가 사상이죠. 제자 백가 할 때 자가 무슨 자자야?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묵자 이런 거 할 때 자자야. 뭐야? 뭐 이름이 다 똑같아. 왜 다 자라 그래? 이게 선생 자자야. 선생. 알겠죠? 선생. 선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 제가 모두 제자거든. 모두 제. 모두 제. 제군들은 들으시오. 무슨 소리야? 모든 군인들은 다 들어라. 제가 무슨 제자라고? 모두 제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라는 뜻이야. 모든 선생이니까 많은 선생이야. 백은 일백백자인데 이게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일백백이 무슨 의미라고요?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는 백 그러면 뭐야? 그냥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 왜?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 토니 스타크가 자기 딸내미한테 나중에 물어보잖아.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 1천만큼 사랑해 그런다고. 1천만큼 사랑해. 알겠죠? 거기서 관객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었죠. 왜? 왜 1천만큼 사랑해? 진짜로 딱 999 다음에 1천만큼 사랑일까요? 3천만큼 사랑이었다. 2999 다음에 3천만큼 딱 사랑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말하는 게? 그 아이가 셀 수 있는 최고 단위였던 거야, 그게 3천이. 엊그저께 3천까지 외웠던 거거든, 얘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셀 수 있는 최고 숫자만큼 사랑이야. 똑같은 개념이야. 100 그러면 그냥 옛날엔 많다야.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는 집가자인데 이게 집이란 뜻도 되지만 학파라는 의미도 되거든. 뭐가 된다고? 학파.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파라는 의미야, 이게. 알겠죠? 그 수많은 학파에서 수많은 선생들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이 혼란한 시대 원인을 지적하고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막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겠지? 이 제자백가 사상으로서 어떤 게 있어?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 돼요? 유가 사상가 그러면 누구?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 속해. 공자, 맹자. 야, 이 유가 사상가들은 이 세상이 혼란한 원인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 세상은 왜 혼란하다라고 설명할까? 세상의 혼란한 원인을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다시 뭐라고요?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도덕성이라는 걸 타고나. 선한 도덕성을 타고나는데 그 타고난 도덕성이 다 타락해버렸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논리를 잘 따라가 봐. 이 도덕이라는 게 뭘까? 유학자들이 볼 때 도덕이라는 게 뭘까? 도덕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야. 다시 뭐라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동들이 도덕이야. 봐봐. 힘들게 버스를 올라타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우린 도덕이라 그래요. 뭐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동이죠. 돼요, 안 돼요? 되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불이웃을 돕는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는 행위를 도덕이라고 말해요. 왜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동이죠. 됩니까? 내가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사장님이나 윗사람한테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기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냥 상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옆에서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러고 옆에서 아부만 떨고 자빠졌어. 이런 걸 우린 비도덕이라고 말해. 이해되죠?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나보다 윗사람이지만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충고를 해주고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린 도덕적이라고 말한다고. 왜? 그런 행동이 뭐니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동이니까. 이해돼요? 뭐가 도덕이라고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행동이 도덕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도덕성이 타락했다고. 알았지? 자, 그럼 이거 보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 유학자들이 볼 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올까? 공자의 얘기를 내가 해줄 테니까 들어봐봐. 지 아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 어른을 공경할 것이며 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막 두드러 패. 야, 이런 애가 이웃 어른을 공경한다고? 다른 사람을 아낀다고? 지 부모를 패는 새끼가? 그럴 리가요. 야, 지 부모를 깍듯이 모셔. 이런 사람이 이웃 어른을 때릴까요? 자기 아빠 생각나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기 형제에게 헌신하고 형제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자세가 되어 있는 자가 이웃한테 해코지를 할까요? 그게 못한다니까. 알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뭐로부터 나온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알겠죠?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나오는 것이다. 이해되죠? 모든 도덕의 뿌리는 뭐라는 거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이니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부터 도덕은 다 나온다는 거야. 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춘추전국의 세상은 뭐였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조차 무너져 버렸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 형제와 부모를 죽이고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이해됩니까? 그러면 도덕성 타락이 문제니까,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 도덕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지. 그럼 뭐로부터 회복해야 돼? 모든 도덕의 근원이 뭐라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근데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조차 무너졌다니까. 이익을 위해 형제와 부모를 죽이고 배신한 일이 비일비재했던 세상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뭐부터 해야 되겠어? 가족적 사랑을 회복하는, 쉽게 말하면 효와 재. 되십니까? 이걸 회복시켜서 뭐를 갖추어야 돼? 인이라고 해, 인. 한자로. 인을 갖추어야 돼. 이걸 회복시켜야 돼. 이게 도덕성이거든, 인이. 이해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 이거를 다시 바로 세우고 이걸 정립해서 사람들이 모두 내 가족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정신들을 싹 틔워내면 이네들은 차츰차츰 이걸 확장시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걸로 세상은 바로잡힌다고. 이해됩니까? 이게 유학자들이야.
유학 그러면 벌써 고리타분하고 짜증나죠.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너무나도 맞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기업주가 되시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면 뭐 할까? 사람들을 써야죠, 너희들이. 선발할 때 뭐 보시면 돼요? 가족이 화목한지. 알겠죠? 이런 걸 잘 보시면 어김없어요. 화목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아낄 줄 알아. 함부로 해코지하지 않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뭐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 다 쓰레기가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확률이 높긴 하죠. 사실. 되십니까? 다음은 법가세상가입니다. 법가세상가 누구 있냐면 한비자 같은 인물이 있어. 뭐가 있다고? 또 이사. 공자맹자고요. 한비자 이사. 한비자 이사 이 사람들은 혼란의 원인은 뭐라고 말할까? 왜 세상이 혼란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거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지하기 쉬운 게 인간이야.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가 조금만 어떠면, 국가의 통제가 조금만 느슨하면 뭔 짓이든 저질러.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통제해야 돼. 외부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만약에 범죄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못하도록 겉에서 계속 통제해주고 억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 이해됩니까? 카리스마 있는 군주 아주 강력한 법으로서 다스려주고 통제해줘야 돼. 알겠죠? 그럼 사람들은 안 한다. 왜? 이기적이라서 자기 이익에는 반응을 잘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쁜 일 저지르면 좆되겠다 싶으면 안 한다니까요. 이기적이라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남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럼 뭐 해야 돼? 보는 앞에서 찢어 죽이거나 보는 앞에서 창시를 끄집어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강력한 법, 형벌 이런 걸 통해서 알겠죠? 개개인의 이기심을 뭐 해야 돼? 통제해야 돼. 억압해야 돼. 알겠습니까?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빨리 등장해서 이런 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기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 여기에도 질서가 생기는 거야. 그래야. 알았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누구였어? 법가세상가들이었지. 알았지? 다음은 묵가야, 묵가. 저번 시간 여기까지 봤을 거야, 묵가. 묵가세상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 묵자였습니다, 묵자. 이 사람은 공자를 비판합니다. 누굴 비판한다고요? 공자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나온다? 차별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나라보단 내 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단 우리 지역을 더 아끼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도 다른 동네보단 우리 동네를 더 아끼고 사랑해요. 맞죠? 또 남의 가족보단 우리 가족,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보단 우리 어떤 직계 이걸 더 사랑. 이런 식으로 자꾸 뭐합니까? 모든 걸 차별하려고 들어요. 이걸로부터 뭐가 생겨?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진정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정신, 이게 싹 터야 돼. 그래야 세상은 바로 서. 알았죠? 왜 공자 비판한다고 하는지 알겠냐? 공자는 뭐부터 사랑해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확장돼 간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내 가족을 우선시 사랑하는 정신이 생기면 모든 걸 차별하게 됨으로써 사회는 혼란해진다라고 봐요. 이해돼요? 묵자가 했던 말이야.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내 자식, 내 부모 귀한 줄은 안다. 다시 뭐라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내 자식, 내 부모 귀한 줄은 안다. 내 자식, 내 부모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으면 모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거라고. 웃기지 마.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못돼 처먹고 아무리 흉악한 애라도 어때? 다들 지 부모 지 자식은 사랑해. 절대 사랑의 정신은 확장되지 않아. 작은 단위를 더 강조하는 이런 정신은 자꾸 사랑의 정신을 좁히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해됩니까? 그게 누구였어? 묵자였어. 그래서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차별 없는 사랑. 이거를 두 글자로 겸애라 그러거든. 다시 뭐라고 한다고? 겸이 두루두루 할 때 겸자야. 겸사겸사 할 때 겸자. 알겠죠? 그래서 겸애야. 모두를 두루두루 동등하게 사랑해라. 이것만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이거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거를 요 내용을 가지고서 어렵게 내요. 이거 연결시키라 그러거든. 알아듣겠죠. 근데 뭐 가족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 무조건 육아 그러시면 안 되죠. 보니까 가족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세상이 혼란해진대요. 근데 가족 사랑 얘기 나왔다고 무조건 육아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못 가겠죠. 내 말 이해가 되나? 알았지? 정신 차리셔야죠. 잠깐 쉬었다가 도가 들어갑니다. 오늘 진도죠. 자, 도가 사상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자백가 중에 도가 사상가 그러면 누가 있죠? 노자가 있고 장자가 있습니다. 노자하고 장자는 세상이 혼란한 이유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인위적인 것들 때문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위적인 게 뭔데요? 법, 국가, 도덕, 기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요. 재밌는 양반이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뭐 도덕성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성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법, 국가, 도덕 이런 것 때문이라고. 도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다고? 네. 노자는 그렇게 말해요. 도덕 때문에 문제예요. 뭐 차별적 사랑 뭐 이런 게 원인이 아니고 법이나 국가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도덕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이 바로잡히려면? 그 얘기야. 도덕이 없어야 된다고. 국가나 법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진짜? 이게 바로 이해된다고? 잘 봐. 진짜 이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원래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시인들 있죠.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시인들. 이 사람들은 기술도 발달이 안 돼 있고요. 국가라는 체제도 없고요. 법이나 도덕 같은 규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겠죠? 그죠? 언제까지 일할까요? 선생님은 아침 오늘 6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집에서 7시 반에 나와서
지금 9시부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 10시 반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돼요? 자, 원시인들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싶을 때. 보통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해가 뜨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왜요? 일어나서 뭐해요? 배는 게 없는데. 다 깜깜해서 배는 게 없는데 뭐 일찍 일어나고 뭐합니까? 그 해 뜨기 전엔 자는 거예요. 새벽에 왜 일어나요? 오줌 싸러 가려고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거 빼고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일어나봐야 할 것도 없고 깜깜하니까 불도 없고. 알겠죠? 일하겠죠. 언제까지 일할까요? 최대 해 질 때까지예요. 해가 지면 일을 못 해요. 뭐 배는 게 있어 일을 할 거 아니야. 알겠지? 사냥이고 나올 테고 뭐 배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최대 아무리 길어야 언제? 해 질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나갔는데 와 오늘 대박이야. 덫을 놨는데 어제 놓은 덫에 토끼가 한 10마리 걸려 있는 거야. 이거 뭐 우리 가족 한 뭐 5일치 밥 먹거든요. 알겠죠? 그럼 더 사냥할까요? 왜 안 하죠? 더 잡으면 되잖아. 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음식물은 며칠 있으면 썩죠? 4일이면 썩어요. 음식물을 그냥 뭐 냉장고 같은 이런 기술이 없다고 생각해봐. 냉장고 같은 기술이 없으면 그냥 4일이 지나면 음식은 어때요? 썩어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게 자연이라니. 그러면 이미 5일치 우리 가족 먹을 식량이 잡혔는데, 그거 더 잡아봐야 뭐 해요? 뭐 썩히면 이게 짜릿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미리 잡았고 썩히면? 어차피 썩어 버려야 돼. 더 잡아봐야. 뭐 더 일을 합니까? 그냥 갔는데, 우와, 대박! 그러고 하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한 4일 동안 놀아도 돼요. 집에서. 애들하고 그냥 쎄쎄쎄 하면서 놀면 돼요. 이해됩니까? 야, 근데 만약에 갔는데, 한 일주일치 식량이 한 방에 잡힌 거야. 얼마가 잡혔다고? 일주일치 식량이 한 번에 잡혔어요. 니네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해봐. 어떡할래요? 더 일할래요? 이래서 뭐해요? 쓸데없이 이거 잡아갖고 뭐 썩히밖에 더해. 그럼 일주일치 식량 가져왔어. 우리 식구 뭐 4일치 먹을 식량이 넘었죠. 그럼 3일치 식량은 지금 뭐 해야 돼? 썩게 생겼다고. 그럼 어떡할래요? 하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3일치 버려 그냥 길바닥에. 야, 옆에 할머니 있는데 가족들 없어가지고 지금 독거노인이란 말이야. 일도 못하고. 그거 갖다 드리면 되잖아. 일도 못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버릴래요? 할머니 죽든 말든? 그럴 거야? 너 그런 애였어? 이웃이 있겠죠. 그럼 가갖고 나눠줄 거 아니야. 옆에 가서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그러고 주겠지. 할머니 고맙다. 뭐 고맙긴 남는 거야. 그냥 드셔. 그리고 묻겠지. 이해됩니까? 되죠? 잘 봐요. 지금 보니까 4일이 지나면 음식이 썩어. 냉장고 같은 기술이 없는 거야. 자연스러운. 4일이 지나는 음식이 썩어. 이해되죠?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냥 전등도 없고 후레쉬도 없고 이런 자연스러움 속의 인간들은 어때요? 과하게 일 안 해요. 최대 일해봐야 해질 때까지 일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4일치 식량 정도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쓸데없이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냥 뭐합니까? 여가를 즐기죠. 그거 더 잡아봐야 뭐합니까? 야, 음식물이 내가 먹을 것보다 넘치면 뭐합니까? 막 꽁꽁 쟁여갖고 막 재산으로 막 쥐고 있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뭐합니까? 나눠요. 남에게 나누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교육 안 받아도 알아서들 나눠요. 그래서 쓸데없는 규범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뭐 하게 돼 있어요? 남는 게 있으면 나누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움이에요. 도덕, 법 없어도요. 국가, 제도 이런 거 없어도요. 쓸데없는 기술 같은 거 없어도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어때? 쓸데없이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로 알아서들 나눠요. 그러면서 서로 원만하게 어우러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네한테 뭘 지어줄까? 냉장고를 지어줍시다.
기술력을 주는 거야. 기술을 하나 부여해 주는 거야. 냉장고를 딱 쥐어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나눠줘요. 7일 지식량이 어때요? 이거 올리면 뭐 2년도 가고 3년도 가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이걸 나눌까요? 안 나눠요. 쟁여. 어떻게든 쟁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4일치 식량을 잡았어요. 그거 쭈뼛쭈뼛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대박. 4일치 거 내가 다 잡았어. 나 좀 애들하고 좀 놀게. 뭐라 그럴까, 마누라가. 발로 뻥 걷어찹니다. 이 양반아. 그 옆집은 지금 냉장고 3개째 쟁여놨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나중에 애들 바리바리 싸주면 되지. 옆집은 지금, 그 딸내미 시집가는데 지금 냉장고 5개 지금 보냈다는데. 우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옥돔도 한 마리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해요? 야근이 생겨요. 쓸데없이 일을 해야 되고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뭐합니까? 다 먹고 살았어. 야, 요즘에 이런 기술의 시대는 막 음식물을 쟁여둬 가지고 냉동해둔 음식 막 이렇게 먹죠. 그죠? 냉동해둔 여름철에 막 여름철에 막 잡아가지고 냉동해둔 거 막 겨울에 막 뭐 합니까? 그때 막 그 녹여가지고 막 여름에 먹어야 될 걸 막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 원시인들 봐. 겨울에는 그냥 겨울에나 잡을 수 있는 크레이피쉬 막 이런 거 내장 찍어서 그 맛대가리 없는 그런 거 처먹고 있고. 맞아요. 우리는 여름에 잡은 것들 냉동해 뒀다가 이거 녹여갖고 겨울에도 먹는단 말이야. 그죠? 요즘이 좋아 보이냐? 겨울엔 크레이피쉬 드세요. 그게 훨씬 맛있어. 겨울엔 겨울에 나는 게 맛있는 거야. 그걸 뭐 냉동해 뒀다 처먹고 자빠졌어. 이해돼요? 야, 요즘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으로 옷 만들어 갖고 입으면 좋고 옛날에는 막 뭐해서 막 악어 가죽으로 막 해 있고 맞죠? 막 밍크 코트 같은 거 해 있고 불쌍하게도 막 그죠? 불쌍해 보여 그게? 석유화학 제품이 더 좋냐? 야, 그때가 더 여가도 많았고 풍요로웠고 욕심도 과하지 않아. 사람들끼리 재산 개념도 없어. 왜? 4일이 지나면 음식이 썩어. 기술이 없어. 이런 시대에서는 재산 개념이 없거든. 어차피 4일 지나면 음식은 다 썩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재산 개념도 없어. 그러니까 사유재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없어. 사람들의 관계도 멀어질 이유가 없어. 니캉내캉 다 그냥 먹고 그냥 그날 그냥 뭐 이렇게 필요한 만큼 먹고 나누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니네 원시인들의 삶을 돌아가 보잖아요.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원시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밤마다 축제예요. 밤 되면 불 꺼지니까 다 잘 것 같죠? 아니요.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참 많이 안 자요. 밤마다 모닥불 펴놓고 축제예요. 그래서 모든 원시인들은요. 다 노래와 춤이 발달돼 있어요. 아프리카 애들 춤 얼마나 잘 추는데요. 아프리카 부족 애들 막. 알겠죠? 밤마다 축제입니다. 밤마다. 광란이에요. 아주. 모닥불 펴놓고.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네온 사인만 빠빠빠빠빠빵 돌아가면서 거기서 막 춤추고 그래야 멋있는 거죠? 모닥불 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크레이피쉬 먹으면서 그건 재미없는 거고. 그죠? 지랄하고 자빠지니까 훨씬 재밌어. 이해됩니까? 얘들아, 냉장고라는 기술이 생겨나니 어떻게 돼요? 재산 개념이 생겨요. 욕심이 쓸데없이 커져요. 빈부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뭐 해요? 일에 쫓겨, 시간에 쫓겨 살아야 해요. 나누지를 못하게 돼요. 욕심이 커지니까요. 그러니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겨납니까? 도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도덕이라는 건 쓸데없이 생겨나는 거야. 원래는 없어도 알아서 나누는데요. 이런 기술의 시대, 거대한 4천만이 막 어울리는 말도 안 되는 어색한 국가의 모습에 국가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가 생겨나는 거야? 이런 도덕 같은 규범이 생겨나는 거야.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네. 이런 식의 도덕 같은 것들이 쓸데없이 생겨나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없어도 알아서 나눠. 냉장고가 없는 시대, 재산 개념이 없는 시대, 4일이 지나면 음식이 썩는 자연스러움의 시대에선 그런 규범 같은 거 없어도 알아서들 잘 나눠. 내 말 이해돼요? 야, 이 사람 대박 아니냐 생각이? 기술이 많아지면 인간은 가난해진다.
도덕이 많아지면 인간은 사악해진다. 법이 많아지면 인간은 흉악해진다. 노자가 했던 말이에요. 기원전 500년경. 생각의 깊이를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맨날 무슨 뭐 소크라테스 지랄 떨지 마. 알겠죠?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동양 사상가들의 사고는 깊이가 달라. 어마어마한 양반이야. 기원전 500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100% 맞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노자는 법, 국가, 도덕, 기술, 도덕도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면서 쓸데없이 만들어진 규범이야. 원래 없어도 알아서들 나눈다니까 사람들은. 인위적 규범이고 쓸데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때?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생기고 나누지 못하면서 멀어지고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게 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원흉이야. 알았지?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 무위. 다시 뭐라고? 뭐가 없는 위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법, 국가, 도덕, 기술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연. 자연이 뭐야? 자연의 상태, 그냥 스스로 그러했던 원래 태초의 자연스러움의 상태로 돌아가야 해. 그 안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거든. 알았지? 선생님은 너무 좋아,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의 깊이가, 그지? 그래서 곧 머리 깎고 절로 그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현대 세상에서 우리 뭐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봐야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맞죠? 맥도날드 햄버거 처먹고요. 되십니까? 그거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뭐 색감, 뭐 화려한 옷 입고요. 이런 거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죠?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나아진 게 없어. 오히려 여가도 못 즐기고요. 매일 쳇바퀴돌도 반복되는 일상에 살아가야 하고요. 의미 없는. 이해됩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매일 아침마다 그냥 기대감이 넘치는 거야. 오늘은 무슨 일이 펼쳐질까? 오늘은 뭐를 해볼까? 알겠죠? 매일같이. 알겠죠?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고. 되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가, 법가, 도가, 묵가 같은 사상가들이 제자백가 사상가들입니다. 나름대로 이 혼란했던 세상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걸 해결한 보다 바람직한 사회 모습을 제시했던 사상가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백가 사상까지 봤습니다. 됐지? 이 춘추 전국의 혼란기는 누가 수습했을까요? 이걸 통합했던. 이 혼란기를 수습했던 사람. 진시황입니다. 들어봤죠?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 그래서 이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진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기원전 약 221년에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알았지? 이 진시황은 세상을 나름대로 이 춘추전국의 혼란기를 통합하면서 여기 있는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을 기본 사상으로 하여 세상을 바로잡겠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통치자라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이 사회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자신은 해결할 건지 청사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세상 밑그림을 그렸을까? 어떤 사상의 밑그림을 이상적 세상으로 그렸을까요? 법가입니다. 법가.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진시황 그러면 법치주의를 앞세웠던 사람이야.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진시황은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보고 이기적인 개개인들이 으르렁대고 싸우는 아수라장이 현실 사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뭐 해야 돼? 강력한 군주권을 세우고 강력한 국가 권력을 세워서 강력한 형벌을 앞세워서 개개인들이 범죄나 이런 것을 저지르지 못하게 일벌백계로 삼아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하고 알겠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야죠. 이기적인 인간들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군주의 권력은 어떨수록 좋아? 강할수록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바라보는 군주는 어떤 군주야? 친근하고
막 보면은 막 웃음이 절로 나고 막 인자하고 이런 군주일까?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그냥 오줌이 지려지는, 알겠죠? 그런 무시무시한 군주일까? 후자라고. 근엄하고 카리스마 있는. 알겠습니까? 야, 권력은 지역 곳곳으로 제후들에게 분산되어야 해. 중앙에 한 명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해야 돼. 그렇지. 강력한 중앙의 힘으로써 모든 지역에 하나의 법질서가 세워져야 되거든. 분산되면 안 돼. 다들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이해됩니까? 일공구도로 가야 서로 불만이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의 뜻으로 모두 통합이 되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전제군주제. 다시 뭐라고?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군주에게 집중된다. 전은 뭐야? 전부, 토탈, 전부. 제는 제도란 뜻이야. 모든 제도적 권력이 누구에게? 군주에게. 모든 제도 권력이 누구에게? 군주에게 주어진다.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돼야 안 돼요? 중앙 집권을 추구할까? 지방 분권을 추구할까? 지방 분권, 지역 곳곳의 제후들에게 권한을 분산시켜서 일이 맞아? 그럴 리가요. 권력은 한 놈이 틀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 9년제 실시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9년제가 뭐라 그랬죠? 지역 곳곳에 지역 왕을 세워서 제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지방 관리를 그때그때 왕이 파견하는 거야. 알겠죠? 수시로 돌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엎고 맨날 로테이션으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국에 다 함께 지방관을 직접 왕이 직접 파견하고 그때그때 명을 내려서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갈아엎는 전국 9년제라는 걸 이때부터 시행하게 되죠. 진나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진나라 때 이런 강력한 법치 이런 것들을 펴다 보니까 반발도 되게 컸어. 누가 크게 반발했을까? 법과 세상에 입각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누가 여기서 크게 반대했을까? 유학자들이었어. 왜? 유학자들은 법을 앞세우는 통치를 매우 반대해요. 법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만은 아닌데 법을 너무 강조하고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법은 도덕하고 뭐가 다르죠? 어? 강제성. 법은 무슨 강제? 외적 강제력에 의해 규율되는 규범이야. 맞죠? 근데 도덕은 뭐에 의해서 규율되지? 각자 스스로의 내적 양심으로 규율돼요. 도덕을 어긴다고 외적으로 규율하진 않죠. 도덕 위반에 대해서는 내적인 양심에 의해서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게 되는 거지, 내적 양심의 규율이지 외적으로 강제력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도덕성에 근거해 내적 양심으로 규율되는 도덕에 의해서 스스로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자발적 도덕의 세상을 강조했던 게 유학자들이거든. 근데 자꾸 법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양심이 작동을 잘 못한다라고 봐요. 공자가 했던 말이야. 법을 앞세우면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너무 법을 앞세우면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어도 법에만 어긋남이 없으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게 돼버린다. 나봐, 이런 거야. 지금은 법이 강조되는 세상이야, 도덕이 강조되는 세상이야, 니들이 볼 때? Right now, 조선이나 고려나 이런 조선시대하고 비교하면 지금 법이 강조되는 세상이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길에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겨울이야, 자는 걸 봤어. 알았지? 아유, 아저씨 주무시네. 그냥 지나쳤어. 그냥 지나쳤어.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나오네. 길거리에서 술 먹고 주무시던 50대 아저씨가 뭐였대? 얼어 죽었대.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게 충격이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대. 알았지? 얘들아,
내가 여기 지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알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내 생각에 잘 안 느끼게 될 거야. 지금 세상에선 그래. 내가 뭐 가족도 아니고 내가 보호자야? 내가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조선시대 막 이런 시대에는 항상 법에 어긋남이 없게 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걸 강조하는 세상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엄청난 가책을 느낄 걸 다들. 그러니까 도덕은 내적 양심으로 스스로 내적 양심으로 규율되는, 그래서 조선시대는 항상 뭘 강조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스스로의 마음에 충실한 삶, 이런 것들을 매 어렸을 때부터 강조한단 말이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나쳤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엄청난 자책감에 빠져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강조 안 하죠. 도덕 시간에 자잖아. 맨날 무슨 뭐 도덕 시간 얘기하면 막 아우 무슨 뭐 조선시대 무슨 뭐 성인군자의 지가 막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쳐다보잖아. 막 자버리고 막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수능 나오는 거나 하시죠. 막 이러면서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적으로 충분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상황이어도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법적 기준, 여기에 따라서만 판단하게 되는 거야.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최소한의 도덕에 강제력을 부과한 게 사실은 법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몇 가지 도덕만 꼽아서 거기에 강제력을 부과한 거니까. 알겠죠? 법이 자꾸 강조되고 이러면 최소한의 도덕 정도, 법으로 강제되는 최소한의 도덕만 사람들이 지켜버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람들이 전혀 가책도 못 느끼게 돼.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버리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공자가 했던 말이야. 법을 너무 앞세우면 모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이라 말할 수 있는 법에만 어긋남이 없으면 충분히 스스로의 잘못이 있고 폭넓은 도덕의 범주에서 가책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가책을 못 느끼게 돼버려. 법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려고 들어버리게 되거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법을 너무 강조하는 세상을 패도라고 불러요, 유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도덕을 무너뜨리는 정치다. 이해됩니까? 우리나라는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밤에도 술 처먹고 애들이 막 뭐예요? 엘렐레 하면서 막 돌아다니죠. 그래도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면 이제 한 잔씩 할 거 아니야. 맞지? 한번 해봐. 한 잔 걸치고 나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도와주세요 한마디 해봐. 어떻게 되나? 술 먹다 다 뛰어나와 아저씨들. 누구야? 다 뛰어나와. 여기 하이가 오지랖도 되게 넓어. 뭐 있으면 막 와가지고 막 무슨 일이야? 그리고 막 아저씨들 막뭐 꼬툭하면 도와주고. 맞죠? 버스 탈 돈 없어 봐. 그냥 가가지고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뭐 버스비 줄까? 이러고 바로 줘요. 우리나라는 그런 세상이야. 도덕 실험도 되게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노트북이나 핸드폰 놓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죠.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이게 뭐 CCTV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것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알았죠? 제일 많이 실험한 게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갑 흘리기 막 이런 거. 알겠죠? 우리나라는 100이면 100 다 뭐예요? 달려가갖고 주워줘요. 되죠?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덕교육이라는 게 살아있고요. 법에만 어긋남이 없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 그만큼 법을 강조하진 않으니까. 알았지? 외국은 썩을 대로 썩었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법을 너무 앞세우는 통치를 반대하거든. 그래서 이때 이런 법치주의를 누가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했어? 유학자들이 반대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진나라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진시황이 딱 봐도 어떤 군주야? 막 대화하고 소통하는 군주야? 아니면 그냥 형벌과 힘으로 카리스마 있는 막 이런 거야. 후자죠? 다 죽여버립니다. 유학자들 그냥 싹 묻었어요. 480명 생매장이요. 산채로 묻었다니까 480명의 유학자를. 유학자만 묻었는 줄 알아? 유학책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불러? 유학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파 묻었대. 분서 갱유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분서. 분이 무슨 분자일까? 분신자살 할 때 분자다. 분향소 할 때 분자기도 해요. 나누다. 분신자살, 몸을 나누는 자살이야? 태우다, 태우다. 힘드네요. 분향소, 뭘 태운다? 향을 태운다. 보통 사람 죽은 데는 향을 피우죠? 그래서 향을 태운다 그래서 분향소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분서 그럼 뭘 태웠다는 거야? 책, 무슨 책? 유학책들을 싹 불태웠다는 얘기야. 갱은 파묻을 갱자야. 왜 우리 석탄 같은 거 파러 들어갈 때 이렇게 석탄 파는 이 입구를 갱도라 그러거든. 갱도. 파 들어가는 길. 알겠지? 이걸 갱도라 그러거든. 갱이 파묻다, 파다라는 얘기야. 유학자를 파묻어버렸다. 알겠죠? 그래서 분서갱유, 유학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파묻어 죽였어. 알겠지? 그래서 이때 뭐가 크게 쇠퇴하게 돼? 유학이 크게 한번 쇠퇴하게 돼. 됐습니까? 유가사상 유학이 크게 한번 쇠퇴하게 돼. 이 사건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음, 진시황은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 중에 이때 강성했던 애들이 흉노거든. 누구라고? 흉노. 흉노들이 꺼뜩하면 막 맨날 위협하고 침공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흉노의 침공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았어. 이게 무슨 성이 이게? 만리장성이야. 다시 뭐라고? 진시황 때 쌓은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진시황 집권 기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이 사람 너무 강압적으로 막 너무 이 형벌을 앞세우고 막 강압적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컸어.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농민반란으로 무너지거든. 알겠죠? 그럼 잠깐만, 만리장성을 진시황 때 쌓았는데 진시황 정권이 20년밖에 못 갔다고? 그럼 그 만리장성을 몇 년 만에 쌓은 거야? 대박이야 이 양반. 알겠죠? 아마 전 국민 다 부역 동원했던 것 같아. 하여간에 그 권력은 어마어마했거든. 그래서 흉노 침공을 막기 위해 요때 만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됩니까? 이런 것들도 이때 있게 되지. 다음 이때 화폐도 새롭게 등장하는 화폐들이 있는데 됩니까? 이때 등장했던 화폐가 바로 오수전, 반량전 막 이런 화폐들이에요. 알겠죠?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둡시다. 도량형의 통일. 다시 뭐라고? 역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통일군주 다 와요. 도량형의 통일. 뭔지 모르겠는데요. 도가 뭘까요? 길이를 재는 단위를 도라고 합니다. 길이 도자야. 돼요? 우리 자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계도 만드는 거, 길이 설계도 만드는 거 뭐라 그래? 제도라 그러지, 제도. 아, 돼요? 도면. 그죠? 이 도가 뭐야? 길이를 재는 단위를 뜻해요. 길이. 됐습니까? 척도. 길이 도자거든. 제도, 척도. 뭔가를 잰다. 길이를 잰다. 량은 뭐게? 무게. 다시 뭐라고? 무게. 됐습니까? 형은 뭐게? 부피. 이해돼요? 야, 솜사탕은 량은 커요, 작아요? 무게. 작죠. 형은 어때요?
그죠? 부피는 큰 거죠. 그러니까 부피를 재는 단위가 형이고요. 무게를 재는 단위가 량이고요. 보통 그램, 킬로그램 막 이런 식으로 하죠. 형은 보통 부피를 재는 단위니까 뭐 세제곱미터 형태로 보통 표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형은 뭐 옛날에는 대박으로 표현해요. 대박으로 담았을 때 어느 정도 양이 그 크기가 나오냐. 한 대빵, 두 대빵, 그죠? 대말 알겠죠? 이런 것들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도량형 길이와 무게와 부피를 재는 단위를 통일했다. 이게 지역마다 무게, 길이, 부피를 재는 단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얘들아, 한근은 몇 g이죠? 아유, 나 진짜. 야, 100g이면 요만해. 그죠? 그 요만한 거 한근 먹으면 한근 뭐 요만한 거 먹는 거야? 간이 기별도 안 가는 거 그거? 한근은 600g. 다시 뭐라고? 600g. 됐습니까? 파는 뭐로 재죠? 파? 단이라는 걸로 재죠? 한 단, 두 단. 쌀은 뭐로 재죠? 무게로 재요? 부피로 재요? 쌀은? 옛날에는 부피로 쟀어. 대박으로 쟀다고, 대박. 대박으로 한 대박, 두 대박 하는 게 한 대, 두 대고요. 이거 10대박을 모으면 한 말. 10말을 모으면 한 가마.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건데 무게 단위가 아니고 부피 단위입니다. 그건. 알겠죠? 근데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 어디 지역에서는 어때? 량을 재는 한근, 두근 이런 량의 단위가 어디서는 400g이 한 근이고 어디는 200g이 한 근이고 어딘 600g이 한 근이고 야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교육이 활성화 되겠냐?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죠? 교육이 활성화될 수가 없죠. 이런 게 통일이 돼야 되거든. 길이나 무게나 부피를 재는 단위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상업이 발달되고 서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등장하기 전에는 불가능해. 지역으로 막 권한이 분산돼 있으면 지역마다 뭐가 다르겠어? 다 단위들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 그지? 이거를 카리스마 있게 한 방에 통일시켰어. 알겠죠? 심지어 도로 크기도 통일시켜. 모두 통일시킨다고? 도량에만 통일한 게 아니야. 도로와 수레바퀴의 크기까지 통일시켜. 이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쓰기 위해서 만드는 사회 간접자본 같은 거잖아요. 근데 도로와 수레바퀴의 크기가 어때야 돼? 비례해야지. 이해됩니까? 딱 양쪽으로 한 뭐 1m 간격의 수레바퀴 간격을 두고 있는 얘가 오갈 수 있게 도로를 뚫어놨는데 혼자서 1.5m짜리 수레바퀴 간격에 이걸 어떤 새끼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엇갈려 가볼까? 못 가죠. 그러면 서로 뭐 혼란해지죠. 그러려면 차라리 1.5m로 통일하고 3m로 짰어야지 도로를. 맞아요, 틀려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한 거야? 전부 이걸 통일시켜 놓은 거야. 이해돼요? 니네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동차도 폭이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규정이 없었으면 벌써 알겠죠? 뭐 너비 5m짜리도 나왔지 벌써. 도로 크기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돼 있고 어긋나게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걸 이때 통일을 시킨 거야. 그래야지 도로를 딱 규격화하게 뚫지. 알겠습니까? 되죠?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래서 도로나 수레바퀴의 크기 이런 것들도 모두 통일을 시켰다.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다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돼. 20년 만에. 알겠죠? 이때 일으켰던 농민 반란이 진승오광의 난이거든. 되죠? 좋아요. 이제 혼란기를 춘추전국의 혼란기, 전국 칠흥의 혼란기를 수습했던 진나라가 잠깐 통합했다가 만리장성 쌓아놓고 20년 만에 강압적 통치로 인해서 호로록 무너져 버렸어, 그치? 되십니까? 그러면서 잠깐 또다시 혼란기가 와요.
진시황의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무너지니까 다시 제후국들 몇 개가 분열해가지고 또 쌈박질을 벌이는 혼란기가 잠깐 온단 말이야. 근데 되게 길진 않았어. 이때 지역 제후국 중에 초나라란 나라도 있고 한이라는 나라도 있고 연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이때 등장하게 돼. 연나라, 초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 이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누구하고 누구였대?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 두 개 나라가 그래도 가장 힘이 셌던 나라들이야.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알겠습니까? 야, 이때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를 뭐라고 부르게? 초한지라고 불러요. 몰라요? 야, 이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뭐 TV 위키 이런 거 뒤져보면 다 나올 거야. 뭐 있냐면 과거 드라마 중에 셀러리맨 초한지라고 있어요. 려원, 정려원도 나오고 이범수도 나오고 있어. 조금 된 배우긴 하다. 그렇게 많이 늙진 않았어, 새끼들아. 알겠지? 근데 나 봐봐.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 했던 건데 거기에 이덕화가 나오거든. 근데 이덕화가 진시황으로 나와요. 이게 현대적으로 좀 각색한 거야. 주인공 이름이 유방이야. 그리고 항우야, 항우. 유방, 항우 얘기 들어봤죠? 초나라하고 한나라의 대표들이야, 그게. 한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야? 유방이고요. 초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항우야. 한우 말고 이 새끼들아. 한우는 맛있는 거고 항우. 유방과 항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몰라요? 유방하고 항우가 대표로 있는 이 한나라, 초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 그 연나라라는 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다시 분열기를 잠깐 거치게 됩니다. 가장 강성했던 건 이 둘이었죠. 항우하고 유방. 됐습니까? 항우하고 유방은 스타일이 완전 달랐다라고 해요. 항우는 어떤 스타일? 그냥 엄친나야, 엄친나. 그냥 공부도 잘하고 엄청 똑똑하고 얼굴도 무지하게 잘생겼대요. 본인이 못하는 게 없었다 그래. 무예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알겠죠? 모르는 게 없고 유머 위트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모든 면에서 잘난 놈이야. 알았죠? 유방은 달랐다라고 하죠. 얼굴도 웃기게 생겼대요. 되게 웃기게 생겼대요. 공부도 잘 못했대. 무예도 별거 없는 놈이야. 그냥 뭐 일반 아저씨야. 알겠죠? 근데 뭐를 잘하냐면 술을 잘해. 여자는 또 그렇게 밝혀요. 근데 남자들 사회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왜? 말주변이 좋거든 아주. 야,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사회성이 좋은 애야. 애들 사이에서 말 잘해가지고 요놈만 꼈다 하면 재밌어. 알겠죠? 딱 그런 스타일이야. 또 후배들도 잘 따르고 이런 인간성이 좋은 아주 사회성이 좋은 인물이죠. 스타일이 완전 달라. 통치 방식도 달랐어. 항우는 어떤 식으로 통치했게? 자기가 세운 초나라 밑에 관리들을 두고 관리들에게 모든 일들을 전담해서 맡기고, 알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력을 일임하고 막 이런 형태였을까? 아니면 매사 자기가 다 손수 결제하고 맨날 불러다가 쪼고 막 이랬을까? 후자겠죠. 지가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꼼꼼히 체크해요. 일일이 지시하고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애들이, 밑에 있는 장관이라는 애들이 전부 맨날 까이는 거야. 허구한 하루가 멀다 하고. 알겠죠? 또 일을 나를 또 믿고 맡기지도 않아. 알겠죠? 항우 이 주군이 자기를 믿고 어떤 것도 잘 맡기지를 않아. 이해되죠? 반면에 유방은 어땠대? 유방은 지가 능력이 없어, 솔직히. 자기가 왕낸 건 오로지 뭐야? 그 인간관계가 좋다 보니까 알겠죠? 그냥 동생들이 잘 옹립해줘가지고 왕된 거야. 알겠죠? 또 똑똑한 애들 또 동생들이 많았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얘는 왕 되고 나서 가가지고 아유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맡기고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형은 널 탓하지 않아. 이거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책임인 거다 막 이랬을까? 후자겠죠 얘는. 일일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알겠죠? 동생들을 믿고 일임하고 알겠죠? 책임을 모두 그들에게 지우지 않고 알겠죠? 항상 감싸고 응원하고 막 이런 형태였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관리들의 만족도가 달랐던 거야. 알았지? 둘이 전쟁을 하는데요. 맨날 졌대요. 한나라가. 저들한테. 허구 헛날 깨졌대. 알겠죠? 근데 마지막 한 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것 때문에 초나라가 맛이 가거든. 당연히 모든 계획은 유방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밑에 있는 동생들이 말이 많아. 뭐 주군이라고 형님이 아주 좀 술만 잘 먹고 막 이런 양반이라서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머리를 짜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항우가 모든 걸 틀어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관리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뭐 이런 작전 계획 이런 게 없어. 항우가 시키는 대로 해. 뭐만 얘기하면 내 까이니까. 알았죠? 여기는 유방이 나서질 않기 때문에 동생들이 뭐 해?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야 되거든.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활발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작전이 주요했죠. 한나라 병사들은 매복을 하기로 합니다. 왜? 초나라는 계속 뭐 했으니까. 이기고 승승장구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방으로 역전해보자. 우리가 싸우다가 도망가면 분명 쟤네들 뭐 할 거다. 별 의심 없이 그냥 쫓아올 거다. 맨날 졌으니까 우리는. 내가 이 길을 따라서 협곡으로 들어올 테니까. 어디로 들어올 테니까? 협곡으로 들어올 테니까 한나라 애들이 요 안으로 달려 들어와서 요 안에 완전히 진을 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나서지 말고 기다려. 되십니까? 대신에 얘네 한나라 병사들이 안에다 들어오는 순간 입구를 틀어막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짜자잔 등장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한나라 병사들이 얘네는 막 우와 그러고 막 쫓아와 있었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때 심지어 항우는 전쟁터에서 질 일이 없고 항상 승리하고 하니까 전쟁터에 자기 여친도 데리고 왔대. 유명해요. 여친까지 데리고 왔어요. 구경시켜준다고. 알겠죠? 여친까지 같이 데리고 여기에 들어온 거야.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한나라 병사들이 포위를 하는데 입구는 막혔죠. 끝난 거예요. 여기서 대충 할 수 없으면 뭐예요? 다 크리티컬 터지는 건다 그냥. 가운데 몰아놓고 때리니까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건. 얘네는 뭐 달려들면 뭐합니까? 원거리 사격인데 얘네가 유리하지. 높은 지대로 선점하고 있고. 알겠습니까? 이때 유방이 뭐합니까? 활을 쏘라 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한나라 병사들도 불쌍하지 않냐? 얘네도 끌려왔을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 포위된 상태에서 자기네 한나라 병사들한테 주문을 하죠. 얘들아, 우리 노래 한 곡 부르자. 뭐 부르자? 노래 한 곡 부르자. 무슨 노래?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자. 초나라 고향의 노래를 불러주자 우리가. 알았죠? 일단 여기 있는 병사들은 어떤 마음이겠어? 사방이 포위됐어. 웅성웅성 거리겠죠. 야, 우리 다 죽는 거야? 뭐 난리가 났겠지, 그지? 이 상황에서 한나라 병사들이 여기서 뭐 한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유방이 외친 거야. 항복하면 다 같은 나라 사람으로 받아줄 테니까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다들 투항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른 거거든. 이 초나라의 노래가 자기네 고향의 노래니까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노래겠지. 뭐 이제 군대에서 부르는 뭐 엄마가 보고플 때 막 그런 노래야. 엄마 사진 걸어놓고. 몰라? 그 부르면 그냥 눈물 나요. 군대 가가지고 젖뱅이 까고 막 여기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그 상태에서 누워갖고 엄마의 그 엄마 노래 부르라 그러면 어머니 노래 부르라 그러면 누워갖고 노래 부르다 다 웁니다 애들. 눈물 빠다대요. 알겠죠? 여기서 그 초나라 노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어? 울면서 하나둘씩 투항하겠죠.
그래도 이 항우도 못된 사람은 아니었던 게 자기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다들 병장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 전쟁은 끝났다. 알겠죠? 자기 애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야, 이때의 일화에서부터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사방이 모두 막혀 있는 그런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을 때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죠. 처음 들어봐요? 아이고, 사면초가네. 야, 니네 진짜 너무한다, 야. 네 개의 면이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가가 노래야, 노래. 가요. 가수. 어? 초나라 노래야. 네 개의 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이야. 이게 사면초가. 알았지? 이때 일화에서 따온 거거든. 알았지? 결과적으로 항우는 맨 마지막에 투항을 하겠죠. 자기 병사들 다 투항을 시키고 나서. 근데 항우가 누구 데리고 왔다고요? 여친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죠? 여친 데리고 왔잖아. 근데 항우가 그래도 이게 좀 약간 가오가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그죠? 여친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 그 항우가 데리고 왔던 말이 명마예요, 명마. 아주 멋진 명마입니다. 그래서 이 명마에다가 자기 여친을 딱 태워. 그리고 뭐 했겠어? 너는 살아나가거라. 이 말이 너 하나는 이 포위망에서도 해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되죠? 그래갖고 항우가 뭐 했어? 여친을 태우고, 여친이 처음에는 이제 뭐 했겠냐, 막. 안 돼요, 막 이랬겠지, 그지? 그러다 나중에 못 이기는 척 갈라 그랬겠죠? 근데 엉덩이를 딱 때렸는데 명마가 가한가? 왜? 명마니까. 주인을 놓고 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둘이 같이 자결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자결하거든요. 실제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와 이 여친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걸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청나라에서 경극으로 만들어요. 그게 패왕별이에요. 패왕별이는 들어봤죠? 항우와 이 여자가 우희인가 그럴 거야. 항우와 우희의 이야기인가 그럴 거야. 알겠죠? 유황과 우희인가 그래요. 알겠죠? 이 여자하고의 일화야. 선생님이 이때 항상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항상,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못 이기는 척 갈라 그랬는데 씨발, 그죠? 딱 되는데 씨발 안 가, 이 새끼. 어땠을 것 같아? 좆됐네, 그죠? 이 새끼 왜 안 가, 그지? 어쨌든 이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있고 무너지고 나서 그 직후의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야? 초나라와 한나라의 어떤 제후국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대야. 난리 파는 거죠. 통일제국이 무너지고. 알겠죠? 이때 초나라의 대표가 누구라고? 항우. 한우 말고 항우. 한나라는 유방이죠. 누가 이긴다고? 유방. 한나라가 이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한나라야, 한나라. 됐습니까? 한나라 유방까지만 할 건데, 한나라 왕 딱 세 사람만 보면 돼. 한고조 유방. 고조. 나라를 세운 사람을 보통 태조 고조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한고조 유방인데, 한고조 유방. 그 다음에 한무제.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가지고 한 사람 더 볼 거야. 알겠죠? 딱 세 사람 정도 볼 건데, 한고조 유방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모든 지역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내려보내 통치하는 9년제, 전국 9년제 이런 거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얘도 하고 싶죠. 모든 지역을 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죠. 옛날에 막 이런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전에 막 주나라 때 막 봉건제 막 패단, 그것 때문에 춘추전국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이 사람도 모르지도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지역을 다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직접 지방관 관리를 그때그때 내려보내는 이런, 하고 싶죠. 9년제 지방관 파견 이거 하고 싶죠. 근데
자기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 솔직히 자기는 족도 없었어. 밑에 동생들이 세워준 나라라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는 동생들에게 많은 권력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타협을 봐요. 가까운 중앙 지역에 가까운 지역만 군현제 형태로 가까운 지역만 관리를 내려보내 통치를 하고 조금 먼 지역들은 그래도 1등 공신인 자기 동생들한테 지역 왕처럼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권력을 다 내준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주 엽기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그걸 군국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군국제. 군국제는 그래서 가까운 중앙은 무슨 제? 군현제인데 먼 지역은 무슨 제? 봉건제 형태인 거야. 가까운 지역까지만 지방간판은 군현제고 조금 먼 지역들은 각자 자기 동생들한테 지역 왕처럼 임명해가지고 세우는 제후로 세우는 봉건제 형태로 갔던 거야.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한고조 유방이 얼마나 개그맨인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거 이제 다 통합해서 이제 한나라 됐잖아, 그지? 항상 이때까지 춘추전국, 진나라, 한나라 이때까지 북방에서 얘네를 괴롭혔던 애들이 누구야? 흉노 애들이야, 흉노. 만리장성까지 쌓고 그랬겠냐. 오죽이나 괴로웠으면 얘네 때문에. 한고조 유방이 뭐 한 거야? 전쟁도 한번 직접 준두지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라도 통합했겠다. 기고만장한 거지. 내가 저 흉노를 토벌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병력 입고 갔다가 포로가 돼요. 유방이. 알겠죠? 포로가 된다니까 가가지고. 동생들은 여기 있는 동생들은 어땠겠어? 아, 나 저 형 또 나 미치겠네. 또 술집 그만 먹으라니까 또 술 처먹고 와가지고 또 나 알겠죠? 그 나중에 동생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알겠죠? 개그맨이야 이 양반. 그래서 한고조 유방 때 한나라로 공격 들어갔다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돌아오시거든요. 동생들이 지불해가지고. 알아듣겠죠? 그게 한고조 유방입니다. 대신 이것까지 아시면 한 무제 때 흉노토벌이 이해가 될 거야. 한 무제 이 다음 때 자기네 할아버지 유방이 포로된 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던 거야. 그 손자가 뭐 했어? 흉노토벌한다고 난리를 죽인 적이 있어. 그 뒤에. 알았죠? 이 과정에서 비단길 개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되죠? 좋아요. 영상 좀 지난 것 좀 봐주시고.